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명예 입장문도 나왔고 이재명 대표도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18쪽짜리 분량의 자료를 통해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큰 덩어리로 보면 배임, 하나는 배임, 하나는 뇌물. 거기에 숫자를 붙이면 4,895억 배임, 133억 원 뇌물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 일단 서울중앙지검 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건을 묶은 거잖아요. 이건 통상적인 건가요? 통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이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당사자가 어떠한 좀 죄명이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조금 충분히 됐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굳이 제외를 하고 뭐 개별 사건으로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좀 이런 다른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뭐 절도 사건이나 이런 경우 상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묶어서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할 때는 사실관계를 다 명시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묶은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다만 이게 방금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173쪽이나 되는 이 영장 청구 자체가 굉장히 좀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이 크게 사실관계는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가지지만 예. 그 죄명으로 따지면 5개 죄명이고 네. 이 5개 죄명에 대해서 관련 배경 설명이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또 그리고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적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양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170쪽이나 되는 이런 신청서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굉장히 좀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그 170여 쪽 중에 거의 혐의 설명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죄명, 죄목, 자, 혐의에 대해서 5가지라고 하셨거든요. 하나씩 간단히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이재명 대표를 관련한 내용을 얘기할 때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조금 더 간략하게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사실관계 중에 대장동 위례 개발 관련 특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의 개발 이익을 총 9,600억 상당으로 보고 네. 이 중에서 이제 성남 도공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70% 정도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70%면 6,725억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1,830억 원 정도만 이게 조금 이익을 버는 확정이익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4,895억 정도를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배임 행위를 하였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혐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이 직무상 비밀을 이렇게 타에 알려준다거나 해서 이익을 보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211억 원 상당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또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익충돌 방지법 위반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 민간업자들이 7,800억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부분 이렇게 3가지 혐의가 일단은 그 대장동 위례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예. 이제 2가지 혐의가 이 뇌물 관련해서 있는데 성남 FC 관련입니다. 그래서 성남 FC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두산건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으로부터 이제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 아니면 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133억 5천만 원 정도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으로부터 성남 FC로 지급이 됐는데 이게 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또 하나가 이 성남 FC가 네이버로부터 이 자금을 받을 때는 이게 직접적으로 FC로 바로 지금 송금이 된 것이 아니라 기부단체를 통한 다음에 기부단체에서 성남 FC에 이 돈을 조금 지급하는 형식으로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봐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이렇게 또 2가지 혐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혐의이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장동 위례 관련이 한 건 그리고 성남 FC 관련이 한 건 이렇게 2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기사마다 뭐 2건이다 5건이다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정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적인 혐의는 5가지, 사실관계 2가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2가지, 법적인 혐의는 5가지. 그리고 저희가 자막이나 또 다음에 보여드릴 화면을 통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서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안의 중대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언론에서 계속 제목으로 뽑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정농단, 국정농단에 빗댄 또 아시타비, 내로남불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봤던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의자의 어떤 태도에 대한 검찰의 불만으로도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은 그 내로남불이나 아시타비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시타비 같은 경우에 사자성어인데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내로남불도 그 유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정농단이라는 표현도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이제 조금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영장에 좀 기재가 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이 영장이라는 것은 법원에 검찰이 이러한 사유로 이 사람이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는 이것을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들 표현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어떤 감정의 표현인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은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 범죄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게 구속 사유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에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뭐가 있냐면 70조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상당한 이제 의심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1번이고 그 외에 이제 일정한 주거가 없다든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든지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구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범죄 이 범죄 자체의 중대성이 있다. 이 부분은 네. 이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 필수적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네. 조금 참고할 수 있다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는 네. 그만큼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도주의 우려나 이런 걸 판단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봐달라고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그런 취지가 될 수가 있는 네. 것이고 또 이제 검찰에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헌정 초유의 사태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1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좀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법원에도 알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이제 국회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은 언지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이 일방적 허위 변명이라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라면서 구속 사유를 들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건 여기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구속 사유를 들 때는 검찰 입장에선 최근에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정성 의원이 수감 중인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실장을 특별 접견한 것도 검찰이 겨냥한 것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영장에 적시된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해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로서 이런 네. 조금 영향력을 행사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정 의원이 이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에게 찾아간 것도 이런 조금 증거인멸을 종용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영장에 뭐 적시가 명시적으로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의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특별면회라는 것이 일반적인 면회는 이제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에 가서 이 뭐 듣는 사람 없이 변호사랑 이제 피고인이랑 이렇게 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그게 아닌 일반 면회는 이제 보통 변호사가 아닌 분들이 가는 경우에 이 유리막 같은 것이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되게 돼 있는데 네. 이게 그거랑 조금 방식이 다르게 비변호사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특별면회라고 해서 이 막이 없는 곳에 가서 면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입회한 다른 이제 그 구치소 직원분이 이걸 이제 메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인데 이것이 뭐 어떠한 좀 영향이 뭐 특별면회 자체가 뭐 아예 뭐 밀실에 가서 하는 뭐 비공개라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는 없었으면 하지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뭐 검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 대화 내용의 메모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조금은 검찰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밝힌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와 유착한 혐의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씩 나눠서 변호사님과 떼어서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 공모를 해서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조금 눈에 띄는 점이 1차 수사팀이 산정한 것보다 손해를 끼친 액수가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70%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예, 이 70%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제 그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 부서에서 2015년 정도에 이 적정 수익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가 된 건 70% 정도의 수익을 성남도공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런 좀 내부 자료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검찰에서는 그렇다면은 성남도공에서 7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면 이게 총 수익을 9,600억 원으로 이제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네. 9,600억 원에서 70%면 6,725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성남도공에 이렇게 환수가 된 부분, 그러니까 좀 이득이 간 부분은 네. 1,830억 원 이렇게 확정이익으로 약정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확정이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퍼센티지를 가져가서 이 이득을 그러니까 손해를 줄일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금액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70%라는 기준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기소가 되고 가정입니다만 이 내용이 법정 공방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이기도 한데 2020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공익 환수한 금액이 5,503억 원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론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야기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대법원에서 2020년 7월에 판결 선고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게 네.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로도 굉장히 조금 많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 허위사실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5,503억 원의 상당의 개발 이익금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라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좀 쟁점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따져졌었는데 2020년 7월 판결 당시에는 이 부분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허위 네.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 이익이 5,500억 원 상당히 났었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1,830억 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의 객관적인 사실 인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다른 검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영장이 이렇게 좀 적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뭐 어떠한 법리 판단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이 묶은 성남 FC 의혹 사건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 두산, 차병원 등으로 받은 후원금을 모두 뇌물로 본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은닉죄가 적용된 겁니까? 예, 그 범죄 수익 은닉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 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이제 40억 원 정도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직접 성남 FC에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범죄 수익 은닉죄가 이제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기부 단체를 한 군데 통해서 네. 네이버에서는 기부 단체에다 40억 원을 송금을 하고 기부 단체에서 성남 FC에다가 돈을 이제 지급을 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범죄 수익을 네이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은닉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검찰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혐의를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영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언론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대목인데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가 제외됐고 배경 사실 중에 하나로만 언급됐거든요. 자, 대장동 사건 아까 말했던 대로 배임이 한 덩어리인데 그 어떤 배임의 동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428억 원 약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빠진 대목? 네, 이게 428억 원을 만약에 약정했다라는 것이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재판에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별도의 제명이 또 따로 붙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 부정처사 후 수뢰죄라고 해서 예. 별도의 제명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배경 설명으로만 이 부분이 언급이 돼 있다. 이런 좀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만 돼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건 아마 이게 영장 청구를 할 때는 죄명별로 사실관계를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특경법상 배임이다라고 하면 사실관계는 이런 범죄 사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요건상 이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네. 그 앞부분에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조금 판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범죄 사실이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지만 네. 이런 앞전에 스토리가 있다, 줄거리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네.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재 이 영장 청구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일단은 검찰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법원에다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뒷돈이 바로 그 228억 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목인데 자, 영장에서 빠졌다는 것은 어떤 이런 범죄 흐름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직전 단계인 정진상, 김용 에게서 이재명 대표로 가는 그 연결고리가 좀 헐겁다 이런 반증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제 1차적인 영장 청구고 네. 뭐 2차적으로 다음에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이제 기소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장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아예 검찰에서는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것은 아니고 당장 현재에 있어서는 이 부분 범죄 혐의에 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곤란하다, 소명이 곤란하다라고 보지 않았나 싶고 이게 조금이라도 소명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괜히 넣었다가 네. 이게 다른 부분에는 소명이 조금 더 확실하다고 보이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라도 영장이 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고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과 저와의 어떤 질문과 답변 속에 지금 등장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만배 씨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1시부터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받는 의혹, 다시 이제 구속될 위기에 놓인 김 씨, 범죄 수익 은닉 혐의거든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어떤 자금의 흐름을 쫓기 위한 수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428억 약정과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 어떤 진술을 통해서. 예, 일단은 김만배 씨가 이 428억을 주기로 약정했다라고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만약에라도 김만배 씨가 이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 혐의 입증에 있어서는 조금은 많은 좀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네. 만약에 정말로 428억을 약정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이다라는 것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것이고 거기서 네. 객관적인 물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것은 이제 김만배 씨가 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얻은 수익을 이 수사 단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은닉을 했다가 지금 적발이 굉장히 좀 많이 됐다 이런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수익에 대해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뭐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지급됐는지가 또 추가적으로 좀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428억 약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뭔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검찰에서는 돈의 흐름을 찾다 보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 여부는 오늘 또 심사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 자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구속 어떤 시도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남은 변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국회 체포 동의안 아니겠습니까? 아까 취재 기자도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한 단계까지 왔거든요.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44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임의로 체포나 뭐 이렇게 구금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특권을 줘서 입법부인 국회를 조금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겠죠. 아니면 사법부나 행정부가 임의로 이렇게 좀 구속을 해서 압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검찰에서 법원에다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네. 이 법원에서 이 체포 동의 요구서에 대해서 이 행정부에 보내게 되고 그럼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요구서에 대해서 결재를 하면 이게 이제 다시 국회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이걸 받아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저러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이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을 통해서 이제 체포를 동의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동의가 된다고 하여도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판사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고 이게 체포동의안이 뭐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뭐 그럼 검찰이 나중에 기소를 할 수 없느냐, 재판을 올 수 없느냐 이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결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검찰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결돼서 이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또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질문 드리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좀 흥미로운 통계를
통계를 제가 봐서 말씀을 네. 드리면 이게 1948년 재헌 국회 때부터 21대까지 이 국회 기간 동안 네. 이 체포동의안이 총 66건 올라왔었대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가결된 건 16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확률상으로는 가결보다는 부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이제 다시 한번 판사분께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150쪽, 170쪽 이 정도의 이런 분량에서 여러 가지 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인적, 물적 증거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을 보고 판사분이 어떻게 볼지는 쉽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핵심적일 것인데 도주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증거가 정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좀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멸의 우려가 현재 와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일단은 좀 재판부에서 걸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범죄 혐의에 이제 상당한 소명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접적인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이랑 다르게 검찰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만약에 핵심적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원에서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검찰이 쥐고 있는 좀 다른 카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또 입장 발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또 입장을 발표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퇴근길에도 증거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거든요. 물론 자신감으로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정치적으로는 해석하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검찰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서는 일단 그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다. 굉장히 좀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이게 검찰에서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함부로 이렇게 좀 청구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조금 좀 이렇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법원이나 이 체포동의안을 판단하는 국회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당장은 수사의 기밀 때문에 그것을 좀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서 그 부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도 길어질 걸 예상해서인지 오늘 이번 영장에 청구된 의혹들 말고도 나머지 의혹들 이를테면 쌍방울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끝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한 의혹 말고도 다른 사법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를 좀 중심으로 봤을 때 법조계에서는 이를테면 구속 단계, 기소 단계, 다른 재판까지 포함해서 어떤 지점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결국에 지금 구속이 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겠지만 네. 구속의 가능성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결 부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일단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재판에 넘어가서 기소 이후에 재판이 확정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어떻게 범죄를 검찰에서는 이 증거를 좀 수집을 해서 범죄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지 그리고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 전반적인 큰 줄거리가 결국에는 대법원 재판부에 가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어떠한 것이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조금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이 언급한 단어 중에 아시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시탑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한번 좀 길게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